네, 안녕하세요. 저는 의정부일지대학교 병원 가정의학과 김원석입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온 이유는 이제 노화를 극복하는 건강 습관이라는 주제로 간단히 말씀을 드릴까 싶어서 이쪽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보니까 이제 여기 PD님께서 보내주신 이제 그 중요한 기사 중에 하나가 즐겨 먹으면 노화 가속 페달 밟는 셈, 이래서 어떤 식품들을 피해야 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쭉 적어 놓은 기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것들을 피해야 될지 이제 적어 놓은 거 보니까 뭐 매운 음식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음료수 종류들, 알코올, 뭐 냉동식품이라든지 가공육, 튀김 음식, 또 카페인 이런 것들을 좀 피하는 게 노화에 좋다는 이야기, 노화에 이제 방지하는데 이제 피해야 할 음식으로 이렇게 나와 있어서 기사 내용을 조금 읽어봤더니 그 이후로 이제 매운 음식은 뭐 염증을 좀 일으킬 수 있다. 그러고 음료는 단순 당이나 이런 것들이 혈당을 높이기도 하고 또 비만을 유발할 수도 있고 알코올은 이제 발암성 물질이기로 대표적이죠. 예, 여기서 이제 나쁜 음식으로 표현을 해주셨고 냉동식품에도 불필요한 영양소들, 특히 비타민이 굉장히 부족하다는 점. 가공육은 뭐 나트륨이나 방부제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서 몸에서 이제 염증 반응을 일으킬 수 있고 또 튀긴 음식은 활성산소가 노화를 또 강하게 이제 부추기고 또 비만을 유발할 수 있고 카페인은 탈수가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를 조금 이제 정리를 해서 어떤 식으로 말씀드릴까 제가 생각을 해봤더니 크게 거기 있는 내용들은 종합해 보면 첫 번째는 이제 비만이나 만성염증 관련되는 거고 요거는 사실 적절한 체중을 유지하는 거를 주로 이야기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두 번째는 이제 뭐 활성산소나 알코올 같은 것들은 결국은 발암 물질로 생각을 할 수가 있고 이런 나쁜 물질을 피하는 것도 또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균형 잡힌 영양소겠고 요거는 결국은 이제 건강한 식사 습관을 유지하고 이제 적절한 음식을 드시는 걸 이야기할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을 드릴까 싶습니다. 또 카페인이나 이런 건강한 생활 습관은 결국은 운동이라든지 카페인 같은 경우 특히 수면과도 연관이 되는데 이런 것이 사실 노화랑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어서 이 네 가지 정도로 제가 오늘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가끔씩 여기 이제 제 슬라이드에 영어가 나오기도 하는데 영어로 나오는 건 사실 안 중요해서 꼭 여기서 오늘 알고 넘어갈 필요는 없는 내용이라서 적은 거니까 편하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옆에 있는 표는 1975년에 비해서 2014년에 훨씬 더 진해지는 거는 그만큼 비만율이 전 세계적으로 당연히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높아지고 있다는 뜻이고 전 세계적으로는 한 38%, 우리나라도 여기 이제 요게 비만학회에서 나온 표인데 여기서 보시면 남자 같은 경우는 반 정도가 2021년에는 비만한 걸로 나오고 여자분들도 빨간색으로 꾸준히 증가를 하고 있고 평균도 이제는 40% 정도가 우리나라도 비만한 경우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비만은 사실 이제는 질환으로 보고 있는 게 가장 일반적이고요. 비만을 질환으로 보는 이유는 비만으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문제들을 일으킬 수가 있는데 여기 적혀 있는 것 중에서 제가 표시한 것들은 요거는 이제 그 심혈관 질환 혹은 고혈압 정도를 이야기할 수가 있고 요거는 이제 당뇨병이라든지 뭐 고지혈증 같은 거, 또 요거는 암, 뭐 그거 이외에도 수많은 고지혈증 여기 있네요. 수많은 질환들을 유발을 하는 거기 때문에 비만은 결국은 피해야 되는 거고 이런 것들을 피하지 못했을 때는 이제 처음에 조기 사망률의 증가, 생각보다 자기가 원하게 필요하게 살 수 있는 연령보다는 훨씬 더 짧게 살고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문제가 있겠습니다. 비만이 크게 봤을 때는 여기 옆에 있는 이제 만성염증, 또 인슐린 저항성,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결국 요 두 개를 핵심으로 생각하면 어떨까 싶은데요. 몸에서 만성으로 염증을 비만은 유발을 합니다. 그러면 그것들이 결국은 여러 가지 메커니즘을 통해서 뭐 암을 유발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뭐 심혈관 질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유발할 수가 있고요. 인슐린 저항성은 크게 봤을 때 이제 쉽게 설명을 하면 우리가 이제 인슐린이 뭐 하는지는 아실 거예요. 보통 이제 혈당을 낮추는 호르몬이죠. 근데 식사를 많이 한다거나 혈당이 높아지면 인슐린이 굉장히 많이 몸에서 분비할 필요가 있고 인슐린이 계속적으로 분비가 많이 되다 보면 같은 인슐린이 분배가 되더라도 거기에 맞춰서 혈당이 효율적으로 떨어지지가 못하는 저항이 생기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비만한 경우에 요 두 가지 문제가 가장 결정적인 문제들을 보통을 유발을 한다고 볼 수가 있고, 이 복잡한 표에서 요 노란 걸로 적힌 게 비만 조직이고요. 뭐 간에도 작용하고 여러 가지를 작용해서 결국은 그 인슐린 저항성과 인슐린을 높이고 요게 이제 우리 당뇨병을 유발하는 거라고 볼 수면 있을 거고요. 여러 가지 과정들을 겪다 보면 마지막에는 암을 유발하는데도 비만은 결정적인 역할을 하죠. 그래서 비만을 피하고 적절한 체중을 유지하는 거가 굉장히 중요하고, 앞에서 이제 음식들 중에서 그런 것들을 혹시 유발하거나 또 만성으로 염증을 유발할 수 있는 물질들을 피하는 것이 좋다는 이야기가 아마 그 기사의 핵심적인 내용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수많은 질환에 연결이 되고, 그래서 특히 당뇨병이나 심혈관 질환을 피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적절한 체중 관리가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제가 넘어가기 전에 요 표는 아니고 그림을 보면 요게 이제 무슨 단면이냐면, 우리 이제 그 다리를 보면 진한 색이 결국은 근육이고요. 조금 연한 색이 지방인데, 이제 나이가 들면서 결국은 근감소증을 유발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누구나 그렇게 되는 문제가 있고, 이제 운동이 부족하거나 이러면 결국은 지방 조직이 늘어나고, 우리가 비슷한 체중을 젊었을 때랑 똑같이 유지를 하시는 것 같아도 결론적으로는 예전에 비해서 훨씬 더 건강 상태가 나빠지는 상황이 자꾸 유발이 되는데, 그거는 지방이 꾸준하게 증가해서 나타나는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이것도 결국은 이제 영향을 주는 만성염증과 영향이 준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드릴 거는 요 중에서도 특히 알코올 이야기를 말씀을 드릴 거고요. 알코올은 이 지도에서는 뭐냐면, 위에 있는 거는 10만 명당 알코올 섭취에 의해서 사망하는 비율이고, 아래는 알코올에 의해서 사망하는 거가 실제로 이 전체 사망률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어느 정도인 거를 보는 건데, 우리나라가 조그맣게 그려져 있기는 하지만 굉장히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좀 진하게 표시가 돼 있죠. 다시 말하면 알코올에 의해서 우리나라는 사망하는 비율도 높고, 전체적인 사망률에서 사망하는 사람들, 특히 이제 그 암에 의해서 사망하는 사람들 중에서 특히 알코올에 의해서 그런 경우가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아무래도 뭐 술을 많이 드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렇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알코올은 암 발생에 굉장히 중요한 요인입니다. 여기 적혀 있는 내용들처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 암에서의 사망률에서 한 4.2% 정도에 해당이 되는 걸로 보이고, 특히 알코올과 함께 먹는 여러 가지 이제 알코올이 함유되어 있는 음료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양한 발암 물질을 함유하지만, 그 중에서도 알코올 자체가 이제 술 중에서도 에탄올이잖아요. 그래서 에탄올이 굉장히 이제 우리 그 DNA라든지 이런 것들을 합성하거나 변형시키는 데 있어서 나쁜 영향을 주는 발암 물질에 해당이 된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알코올은 적절한 양을 섭취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보통 일주일에 한 2번 내지 많으면 3번, 한 번 드실 때 소주 반병 정도 이상. 보통은 이제 우리가 잔으로 봤을 때는 뭐 소주든 맥주든 사실 잔에서 필요한 그 포함되어 있는 알코올 양은 크게 차이는 없어서, 소주로 봤을 때 한 3잔 내지 4잔 이상은 안 드시는 걸로 생각하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건강한 식사 습관. 여기서 얘기했던 여러 가지 냉동식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피하는 게 중요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실 이제 연관은 돼 있죠. 결국은 만성 염증을 유발하는, 아까 이제 음식 그 기사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염증을 유발하는 음식들이 굉장히 종류가 많을 거고, 이제 것들을 피하는 거가 결국은 건강한 식사 습관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특히 비만율이 높아지는 이유는 과식을 하는 거, 또 이렇게 식사 자체가 부적절한 식사가 포함되어 있는 거, 또 가공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실제로 나트륨이라든지 뭐 방부제 이런 것들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어서 염증 수치를 조금씩 높일 수가 있고, 이것들이 결국은 몸에 여러 가지 나쁜 작용을 일으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복부 비만, 여기 이제 요 비세랄 오비시티 이렇게 적혀 있는 거는 복부 비만을 얘기하는데, 특히 이 중에서도 복부 비만이 유달리 심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염증을 유발하는 물질, 그러니까 염증을 유발하기 위해서 그 전에 나타나는 전구 물질 같은 것들의 생성이 굉장히 증가를 하고, 그런 것들이 결국은 온몸에
만성으로 염증을 실제로 유발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염증 수치를 많이 피 검사할 때 볼 수도 있는데 이 염증 수치를 볼 때 일반적인 수준에 비해서 체중이 많이 나가시는 분들은 조금 높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만성으로 이렇게 염증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결국은 식사를 과식을 한다는 거는 아무래도 피하는 거가 좋을 거고요. 또 이제 식사를 하시는 거가 적절한 간격을 유지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끊임없이 먹는 거는 사실 나쁜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 이거와 연관시켜서 여기 적혀 있는 것처럼 뭐 잠을 잘 못 자게 한다거나 이런 수면의 질과도 영향이 돼서 노화를 부추긴다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 내용인데요. 결국은 뭐냐면 가공육등 해당 식품은 따져봤더니 거기에 있는 물질들이 돌연변이를 유발하는 물질이라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영어로 보면 이제 먹는 음식중 중에서 뮤타젠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뭐 복잡하게 적혔지만 마지막에 적혀 있는 게 결국은 암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돌연변이를 유발할 수 있는 물질들이 들어왔을 때 어느 단계까지는 사실 뭐 돌연변이는 이제 계속적으로 DNA는 깨지기도 하고 이러는데 그런 것들에 문제가 생겼을 때 요거를 다시 회복을 하고 이러는 과정들을 계속 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사람 몸이 하고는 있지만 만약에 이런 거가 계속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너무 많이 나타나다 보면 이 중에서 일부를 다시 원상 회복시킨다거나 아니면 없애는 우리 몸의 방어작용이 문제가 생기고 그 중에서 일부가 계속적으로 발전을 하다 보면 결국은 이게 발암물질로 연결을 해서 암으로 유발하고 그게 결국은 사망률이나 뭐 이런 건강한 생활을 방해하는 요소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과 연관해서 봤을 때는 돌연변이를 유발할 수 있는 물질이 포함된 거, 가공육도 마찬가지고 뭐 여러 가지 냉동식품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들을 최대한도로 조금 피하는 거가 뭐잘 아시겠지만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거저거 봤더니 지중해식으로 꼭 드시라는 건 아니지만 지중해식으로 우리가 많이 하는 그 식사가 상당히 좋은 패턴에 이런 것들을 방지하는데 도움이 되는 물질이구나 하는 거는 공통적으로 모든 의사들이 공감을 하는 바로 보입니다. 그래서 어떤 건지 여기 있는 표대로 이렇게 쭉 봤을 때 이걸 다 정확하게 지킨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보통은 우리가 보면 제일 아래에 있는 거는 끊임없이 열심히 먹는 거, 그다음에 요거는 매일 먹으면 좋은 거, 요거는 일주일에 한 2번 내지 3번 이상은 안 먹는 거, 그다음에 요거는 가끔 먹는 정도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자세하게 봤을 때 그림으로 보면 결국은 과일이라든지 야채라든지 이런 것들은 열심히 먹을 필요는 있을 거고요. 유산균에 포함되어 있는 우유라든지 치즈 종류 이런 것들, 그다음에 우리 그 땅콩이라든지 이런 종류의 견과류들 이런 것들을 열심히 드시고 그 단백질을 공급하는 것 중에서는 제일 좋은 거는 아무래도 생선 종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뭐 달걀이라든지 이런 것들 위주로 하고 어느 정도의 그 붉은 고기를 같이 포함을 시키면 좋은데 사실 이 기준은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나이가 들면서는 조금 이제 그 단백질의 비율을 조금 더 높일 필요가 있어서 어느 정도는 조금 붉은 고기를 적극적으로 드시는 게 나이가 들면서는 조금 더 강조할 수도 있을 것 같고 기본적인 메커니즘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먹으면 어떤 효과가 있냐면 결국은 근육량을 증가시키고 근육량을 증가시키면 기본적으로는 근육가 일종의 그 제2의 기관 역할을 하면서 그 심혈관 질환을 낮추고 이런 것들이 결국은 면역에서 생기는 문제들도 줄여주고 반대로 계속적으로 반복되다 보면 염증도 줄여주고 몸에 있는 그 골밀도도 증가시켜주는 요 과정이 계속적으로 반복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떤 악순환이 지속돼서 우리가 노쇠로 갈 때도 항상 나쁜 상황이 계속적으로 반복이 되면서 문제가 되고 좋은 상황이 되는 거는 또 반대로 계속적으로 이게 긍정적으로 사이클이 도는 경우들이 있는데 여기는 이런 식사 습관이 결국은 이런 문제들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런 과정들이 필요할 것 같고 지중해식 식사라서 그렇지만 올리브 오일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도움이 된다는 이야기들은 분명히 있고 또 하나는 면역 관련돼서는 비타민 D가 꼭 필요하다는 점을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 아실 겁니다. 여기는 이제 뭐 저도 좋아하는 음식들도 많은데 기본적으로는 어쨌든
단순당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던 비만이 결국은 당뇨병이랑 연관이 굉장히 밀접하게 되어 있는데, 그럴 때 당은 혈당을 굉장히 빨리 증가를 시키는 거가 몸에 부담을 주기 때문에 그런 물질들은 최대한도로 피하는 것이 필요할 거고요. 탄산음료라든지 아니면 뭐 초콜릿이나 가당음료, 설탕 같은 것들 피하고, 정제곡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요한 영양소들이 빠진 것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혈당을 빨리 올리기 때문에 이런 음식들도 되도록이면, 특히 연세 드시면서 식사가 아무래도 이제 소화나 이런 기능도 떨어지고 치아도 예전 같지 않아서 아무래도 드시다 보면 이런 국수 종류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선호하시는 경향이 있는데, 그럴 때도 조금 조심하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가공육 같은 경우도 말씀드린 것처럼 피하시는 것도 필요합니다. 항상 안 먹고 살 수는 없지만 되도록이면 이런 것들을 피하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이제 카페인 얘기도 나오고, 또 아까 근감소증 말씀도 드렸지만 운동을 소홀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몸의 건강에 있어서는 핵심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몸을 뭐 이렇게 조금 더 뭐 예를 들면 건강 차원이 아니라 뭔가 뭐 외모라든지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건강하고 이제 적절한 정도의 생활 패턴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신체 활동이 부족하다. 근데 요거는 크게 봤을 때는 현대인에겐 두 가지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는 이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운동이 부족한 경우 거고요. 두 번째는 좌식 생활이라고 하죠. 앉아서 생활하는 시간이 예전 세대들에 비해서 굉장히 증가가 하는 거가 또 하나의 문제인데, 앉아서 생활하는 거는 뭐 예를 들면 일할 때도 마찬가지고 휴식 취할 때도 마찬가지고 움직이지 않는 생활들이 운동 부족과 또 다르게 몸에는 굉장히 나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 두 개를 결국은 다 피해야 된다, 이 얘기고요.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리지만 결국은 요 핵심은 염증입니다. 그러니까 몸에서 만성으로 염증이 있고 그런 것들이 결국 활성산소나 이런 것들과도 연결이 되기 때문에 여기 있는 것들의 요 나이가 들면서 만약에 운동을 하면 어떤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나타나고 있는 논문에 있는 표인데, 여기서도 보면 요거는 이제 염증을 얘기하고요. 요거는 이제 활성산소나 이런 계통에서 의해서 손상이 있는 거에 비율을 줄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운동은 결국은 염증도 줄이고 아까 얘기했던 활성산소의 비중도 줄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근육량이나 뭐 근육 기능 같은 것들은 향상시키고, 나머지 여러 가지 우리가 계속 얘기하는 심혈관이라든지 이런 혹은 대사의 문제들을 많이 감소를 시킴으로써 궁극적으로는 노인 같은 경우에는 노쇠까지도 막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고 싶은 얘기는 운동은 노화 방지에 굉장히 긍정적이니까 꼭 필요하다는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고요. 근육 운동은 결국은 요 마요카인이라는 물질이 분비가 되는데 요게 항염증 효과를 일으키는데 굉장히 중요하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훨씬 더 이해하시기가 쉽지 않을까 싶고요. 막 영어로 적어놓으니까 요거는 그냥 넘어가도 충분히 되는 내용이라서 그렇게 적어놨는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운동, 그다음에 자식생활 요 두 가지는 염증이나 이런 거 관련돼서 생각해보면 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마 조금만 찾아보셔도 뭐 어떻게 운동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표는 굉장히 잘 나와 있고, 요새는 훨씬 더 관심 많으신 분들이 많아서 그 내용을 이야기를 다 하는 것보다는 그냥 간단하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생각할 때 어떤 게 운동을 적절하게 하는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둘 다 하셔야 되는 거죠. 근력운동, 유산소운동 둘 다 하는 건데, 근력운동 같은 경우는 일주일에 2번 이상 최소한, 그리고 한 번 할 때는 한 세트를 한 10번 정도로 해서 한 3번 정도씩 이렇게 하신다고 보시면 되고, 보통 뭐 심박수를 얼마가 힘든 운동이다, 얼마가 어떤다 얘기는 하지만 쉽게 얘기를 하면 운동하면서 이야기 서로 옆 사람이랑 이야기하기 힘든 상태가 중간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요. 운동하면서 숨 차서 헐떡대야 될 정도면 굉장히 이제 조금 고강도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무방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봤을 때는 두 개 다 하루에 30분 정도 이상으로 요 정도 수준의 빠른 걷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시고, 최소한 일주일에 3번 이상은 하루에 20분 이상 조금 숨차는 정도의 운동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운동 중에서 저는 이제 사실 조금 연세 드신 분들이 아무래도 만성질환도 있으시고 이래서 제가 진료를 훨씬 더 많이 하는 편인데, 항상 말씀을 드리는 거는 관절이나 이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는 수영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수영이 결국은 몸의 체중에도 부담이 적고
그러면서도 유산소 운동도 되고 또 어느 정도 근육 향상에도 도움이 되면서 호흡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수영을 조금 더 열심히 하시는 것도 저는 추천을 드리죠. 그다음에 계단 같은 경우 오르는 것도 근육이나 유산소 운동을 종합적으로 따졌을 때 도움이 되고 한 번에 한 20층 정도 이렇게 오르시면서 하시는 건 어떨까 싶은데요. 내려오시는 거는 그냥 관절에 무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엘리베이터나 이런 것들을 이용하시는 게 좋고 오히려 올라가실 때 계단 오르는 거는 생각보다 이제 그 무릎이나 이런 데 적게 부담이 되기 때문에 한번 해보시는 건 어떨까 싶어요. 특히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다른 예를 들면 이제 내가 한 20층까지 오를 수가 있었는데 어떤 연유든지 언제부턴가 한 15층 정도 이상은 오르기가 힘들다거나 이런 거를 또 쉽게 예민하게 알 수가 있기 때문에 내 몸의 상태를 어느 정도 체크하는 데도 도움이 되는 것 같고요. 아까 근감소증을 볼 때도 그 사진이 있었지만 근력 운동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는 결국은 하지 근육이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강하게 할 수 있는 허벅지 근육을 발달시킬 수 있는 운동을 곁들이신다면 좋을 것 같고요. 또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카페인이랑도 연결이 있지만 수면의 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수면은 질이 떨어지고 또 수면도 예전같이 수면을 방해하는 요소들도 굉장히 많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 요 수면의 그 수준, 그러니까 시간도 시간이지만 얼마나 좋은 질의 수면을 유지하는지 이런 것들이 중요하니까 특히 근육이 감소한다거나 근력이 저하되면 이런 수면의 질에서도 나쁜 영향을 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비타민 D는 면역이라든지 특히 연세 드시면서 골다공증이랑도 굉장히 연관이 많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조금 피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금 보면 이제 카페인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여기를 꼭 하고 싶은데 카페인은 일반적으로 반감기가 대충 한 5시간 정도 되는 것으로 보통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잠을 카페인 때문에 뭐 커피가 대표적일 거고 그 외에도 녹차든 여튼 카페인은 공급되는 거가 요 반감기가 한 2번 정도가 지나면 처음 농도의 한 4분의 1까지 이제 떨어지는 건데 그렇게 생각했을 때는 우리 반감기를 2번 지나면 10시간이죠. 한 번이 5시간이니까. 그러면 내가 한 11시 정도에 자야겠다 싶으면 한 1시 정도가 마지막 카페인 섭취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고 그렇게 생각했을 때는 우리 식사하시고 점심 드신 다음에 카페인으로 커피 한 잔 정도 드시는 것까지 하시고 나서는 카페인은 최대한도로 피하시는 것이 어떨까 싶고요. 잠을 잘 주무시기 위해서는 결국은 낮잠을 안 주무시고 이제 우리가 보면 제가 얘기를 쭉 들어도 나는 정말 못 잔다고 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쭉 듣다 보면 깜빡깜빡 조신다거나 아니면 중간에 낮잠을 주무시는 거나 이런 경우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조금 피하시고 저녁 운동을 조금 자제하시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카페인과 이런 것들은 조금 피하는 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비타민 D 쪽도 말씀을 잠깐만 드리면 요거는 결국 근육 생성이라든지 강화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면역력을 증가시키는 데 있어서도 여러 가지 데이터가 실제로 비타민 D는 도움이 된다고 판단들이 됩니다. 그러니까 비타민 D는 특히나 우리나라 정도의 위도에서는 누구나 좀 부족하기가 쉽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과하게 처방받거나 이럴 필요도 없지만 일정 정도는 유지를 하시면서 보시는 거가 이거는 이제 한 번씩 진료나 이런 걸 보시면서 확인하시는 거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이제 중요한 거는 만성 염증이 결국은 모든 거의 근원이고 문제이니까 이걸 줄일 수 있는 거가 꼭 필요하고 음식도 마찬가지고 적절하게 체중을 유지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는 점. 알코올만 오늘 말씀드렸지만 결국은 아까 잠깐 보여드렸던 여러 가지 가공육이라든지 이런 나쁜 몸에 발암물질 역할을 할 수 있는 것들을 피하는 거가 이제 노화에 굉장히 긍정적으로 잘 작용할 수가 있다는 점. 그 다음에 균형 잡힌 영양소는 우리 지중해식 식사를 기준으로 제가 말씀은 드렸지만 사실 지중해식으로 드셔야 된다는 뜻이 아니고 고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들 위주로 우리나라 식단도 굉장히 좋거든요. 야채도 되게 많고 또 적절한 양의 고기도 굉장히 잘 돼 있는 음식이고 외국서는 그래서 굉장히 건강한 음식으로 들어가 있고 이렇게 생각했을 때는 거기는 영양소들이나 물질들을 잘 섭취하는 걸로 생각하시면 어떨까 싶고요. 운동 게을리 하시지 마시고
카페인이나 이런 것들은 수면이나 이런 게 결국 노화랑 연결이 많이 되기 때문에 피하시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거는 그 정도 내용일 것 같고요. 뭐 중간에 혹시 궁금하시거나 이런 것들 있으면 시간도 있고 제가 조금 더 같이 의논해 보면 어떨까 싶은데요. 처음에 말씀해 주신 거는 해바라기님이라고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오늘 가정의학과는 어떤 과예요? 내과 안에 있는 과인가요? 이렇게 물어봐 주셨는데요. 과는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의사가 우리가 되고 나서 보통은 전문의를 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과들이 있고요. 그 중에서 하나가 내과인 거고, 뭐 그 외에도 뭐 많이 보셨겠지만, 뭐 외과도 있고, 뭐 산부인과도 있고, 소아과도 있고 등등의 과가 있듯이 가정의학과라는 과가 있습니다. 가정의학과의 핵심은 사실 보통은 이제 그 1차 진료를 위주로 해서 보통 진료들을 많이 하죠. 그러니까 뭐 간단하게 생각할 수는 있지만 이제 그러니까 간단하다는 거가 결국은 외래나 이런 데서 진료를 볼 수 있는 정도 수준의 진료를 종합적으로 하는 데 있어서 요새같이 내과나 산부인과나 이런 것들이 다 나뉘어져 있으면 각각의 과를 가서 다 진료를 봐야 되는 번거로움도 있고 또 어떤 면에서는 그런 것들을 통합적으로 잘 볼 수 있는 과가 필요해서 생긴 게 가정의학과라고 보시면 되고요. 내과 안에 포함되어 있는 과는 아니고 내과 안에는 예를 들면 그 안에 뭐 심장내과라든지 신장내과라든지 뭐 소화기내과라든지 이런 식의 세세한 분류가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보통 대학병원에는 내과는 내과대로 따로 있고 가정의학과는 가정의학과대로 따로 있으면서 검진센터나 이런 것들도 가정의학과에서 많이 같이 관여를 해서 진료를 보고 있죠. 갑상선 검진 결과 칼슘이 정상치보다 0.1인가 매우 조금 높게 나타났는데 칼슘 섭취가 과다해서일까요? 아니면 갑상선 기능 때문일까요? 칼슘 자체는 0.1 정도 높은 거는 사실 1번은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고요. 이것 때문에 칼슘 드시는 것들을 피하거나 이러셔야 될 필요가 있을 정도 수준은 아닙니다. 보통은 칼슘 수치상으로 봤을 때 이제 조금씩은 보는 기준이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한 10점대 중반 이상은 돼야지 우리가 칼슘이 높다고 하는 거기 때문에 0.1은 그렇게 중요한 정도의 수준은 아니고요. 아마도 지금 말씀하신 갑상선 관련돼서는 갑상선 안에 보통 우리가 그 부갑상선이 거기 같이 포함되어 있고 요것들이 이제 칼슘 수치나 이런 데 영향을 줄 수가 있어서 아마 그런 말씀을 듣지 않으셨을까 싶은데 직접적으로 바로 연결이 된다고 보실 필요는 없고요. 우유를 줄이시거나 이러실 필요는 없고 다만 이 수치가 지속적으로 높게 유지가 된다거나 이러면 콩팥에는 부담이 될 수가 있어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영양이나 이런 거를 확인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고지혈증 약을 먹는다면 음식 걱정은 좀 덜어두어도 괜찮을까요? 음식 영향은 콜레스테롤에 거의 없다고 볼 수는 없고요. 다만 이런 건 있습니다. 이제 고지혈증, 우리가 이상지지혈증이 결국은 콜레스테롤이 높은 상황인 건데 상당히 가족력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작용하기 때문에 오셔서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내가 왜 걸렸냐? 나는 되게 식사도 많이 신경 쓰고 이랬는데 걸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식사나 이런 것 때문에 실질적으로 고지혈증에 걸릴 수 있는 사람이 줄이거나 이럴 수 있는 비중은 수치상으로 봤을 때는 한 10에서 15% 정도라고 보통들은 보고요. 그러니까 아예 이상지질혈증이 있으신 분은 고지혈증 약을 드실 수밖에 없는 건 맞을 것 같고 다만 그것 때문에 음식을 마음대로 드시거나 이러셔야 된다는 거는 전혀 아니니까 음식은 고지혈증이 나쁜 것들 우리 보통 기름기 있는 음식들을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조금 피하시면서 유지하시는 게 좋고 잘 유지가 되면 이제 저도 외래에서 보면 이제 고지혈증 약의 이제 뭐 종류를 바꾼다거나 용량을 줄이면서 조금 더 개선하는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단백질 파우더도 사실 단백질 파우더가 저는 노인분들에게는 어느 정도 이제 우리 공급을 도와드릴 수가 있어서 드리기는 하고요. 당을 이제 거기 포함된 걸 뒤에 보시면 단백질도 있지만 그 외 다른 것들도 있어서 혈당을 안 높인다고 할 수는 없지만 일정 정도 드시는 거는 사실 뭐 이렇게 혈당에 직접적으로 연관이 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다만 단백질 파우더를 콩팥 기능이 굉장히 나쁘신 분들은 안 좋을 수도 있으니까 이런 분들은 조금 조심해서 드실 필요는 있습니다.
수면 보상은 좋은 보상이 될까요? 주말에 몰아자는 게 수면 보상, 몰아자는 경우도 저도 이제 뭐 우리 진료 보거나 특히 아침에 저는 진료가 일찍 시작하는 면이 있어서 이제 주말 되면 저도 더 자게 되는데, 보통은 도움은 안 된다고 보시는 게 낫고요. 보통은 수면 자체도 우리가 이제 수면 치료 있죠. 그러니까 불면증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 불면증 약은 사실 길게 쓰기는 부담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수면을 박탈한다고 하죠. 그러니까 보통 오늘 이제 우리가 바빠서 못 먹으면 다음날 뭐 꼭 오늘 못 먹은 것까지 챙겨서 먹는다고 이렇게 하시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셨을 때는 이제 어느 정도는 잠을 오히려 잘 못 주무시는 거가 힘들어도, 그러니까 수면을 딱 일정 정도 수준으로 주무시고 나서 그거를 한 며칠 동안 좀 버텨보시면 오히려 잠을 충분히 자는 걸로 수면 사이클이 바뀌는 경우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수면이 어느 정도가 적절하냐는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일반적으로는 나이 드신 분들은 한 6시간도 괜찮다고 그러고요. 일반적으로 우리 보통 성인은 한 7시간 정도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내가 아침에 6시에 깨야 된다면 거기서부터 7을 빼서 저녁 이제 밤 11시에 내가 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 전에 억지로 주무시려고 하실 필요도 없고요. 11시에 자려고 하는데 잠을 잘 못 되면 그냥 일상생활 하시다가 다시 잠 오면 주무시고, 어떤 날은 그러면 이제 며칠 동안 서너 시간밖에 못 주무실 수도 있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다시 수면 사이클을 돌리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비타민 D를 데일리로 먹는다면 몇 IU가 적당할까요? 데일리로 보통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700 내지 800 IU 정도가 필요하다고는 하는데요. 그거보다 조금 더 드시는 건 사실 크게 문제는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어쨌든 기억하실 거는 그 정도고요. 영양소나 이런 거에서는 보통 1000 IU 정도를 많이 저희는 공급을 하죠. 조금 부족하기가 쉬워서. 예. BMI 기준을 변경한다는 논의는 저도 비만학회에서 일들을 하고 있지만 그런 기사는 있고요. 논의도 저희도 하고 있고, 논의를 본격적으로 하고 있지는 않지만 데이터들은 모으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요거는 아직은 아니라고 보시는 게 맞고요. 아직은 우리나라 아시아인들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BMI 25, 그다음에 서양인들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30이 기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데이터들을 모으고 있다는 건 뭐냐면, 우리가 비만한 경우에 기준을 아직 변경한다는 뜻은 아니지만 이제 사망률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예전에 25보다는 조금 더 높은 경우에, 우리가 이걸 보통은 이제 영어로는 오비시티 패러독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따지고 봤더니 정상 체중보다는 살짝 과체중인 사람들이 오히려 여러 가지 사망률이나 이런 거가 득이 많다는 자료들이 자꾸 나와서 그런 건데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아직 27로 올리는 거는 아니고 25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다만 연세가 드시면서 우리가 과체중으로 보통 이제 뭐 한 23.5 정도가 넘어갔을 때 이야기는 하지만 그거에 대해서는 그렇게까지 예민하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갑상선약을 드시고 계신데 LDL 수치가 174. 보통은 LDL이 174면 고지혈증 약은 사람마다 조금씩 이제 약을 시작해야 되는 기준이 다르기는 하지만 174는 드셔야 되는 정도의 수준으로 보입니다. 갑상선약을 먹고 있으니까 드실 필요가 없다거나 이런 거는 아니고요. 고지혈증이 약에 대해서는 반복적으로 나타나면 드실 필요가 더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백혈구수 및 혈색소 수치가 높은 이유가 뭘까요? 간기능 ALT 수치가 58인데 관리가 필요할까요? 이거는 제가 일괄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워낙 원인들이 많고, 백혈구는 우리가 이제 백혈구나 혈색소나 다 같은 데서 나오고 있는 건 사실인데, 백혈구든 혈색소든,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은 보통은 이제 한 세포에서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이 높은 이유가 한 원인일 수도 있을 가능성은 있어요. 그래서 이게 계속적으로 된다면 혈액 쪽에서 어떤 문제가 그러니까 우리가 만들어내는데 문제가 생겨서 그랬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혈액의 모양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보는 검사들을 하시는 게 필요하고요. ALT가 58이라고 하셨는데 보통은 우리가 정상의 기준은 한 30대 후반에서 한 40 정도를 보거든요. ALT는 굉장히 간에 특화되어 있는 수치이기 때문에 이게 58 정도가 된다면 조금 높다고 보시고,
그 원인을 지속될 경우에는 조금 찾는 노력도 하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비타민 D만 먹으면 얼굴에 뾰루지가 나시는 분들이 간혹 있는데요. 보통은 비타민 D는 조금 지용성에 가까워서 이런 경우들이 간혹은 있고요. 뭐 여기에 대해서 특별한 뭐 확실한 치료가 있다거나 이렇다고 보실 거는 없지만 비타민 D를 그러면 조금 드시는 양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줄여본다거나 일단 비타민 수치를 확인해 보신다거나 이런 건 어떨까 싶습니다. 어떤 분이 인데놀을 20mg 정도 한 2주 꾸준히 먹는 게 부작용이 없을까요? 평소 긴장, 불안, 가슴 두근두근, 얼굴 빨개져서 처방 받으셨다고 하는데 인데놀은 기본적으로는 20ml는 뭐 특별한 용량은 아니고요. 아마 적절한 용량을 쓰셨을 걸로 생각이 되고 일반적으로 2주 정도 드셨을 때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이걸 보통 쓰는 이유는 뭐 신부전일 때도 쓰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전반적으로 우리 심장 박동도 조금 줄여주고 이러는 효과들이 있기 때문에 쓰는 경우들이 많고요. 그래서 저도 뭐 이제 긴장감이나 불안감 이런 것들 많이 겪으시는 분들, 뭐 갑상선 항진증이나 이런 데도 마찬가지죠. 그러신 분들은 이런 것들을 조금 이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제가 일률적으로 부작용이 절대 없다 이렇게 말씀은 못 드리지만 인데놀 20ml 정도를 2주 정도 꾸준히 드시는 거는 일반적으로는 특별한 부작용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또 말씀드릴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 조금 보고 있는데요. 발암물질 등급을 말씀을 하셨는데 이 등급은 몇 단계로 딱 정해져 있을 건 아니고요. 보통은 어떤 기준으로 많이 얘기를 하냐면 이제 우리가 인과관계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물질을 먹었더니 이러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무슨 암을 유발을 하더라. 이렇게 어느 정도의 그 과학적인 근거가 있어야지만 발암물질이다 아니다 이거를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뭐 1등급이나 이렇게 굉장히 나쁜 그러니까 발암물질 등급이 높은 애들은 뭐 딱 봐도 아닐 것 같은 물질들이 많을 건데 그렇지가 않다고 하더라도 사실 포함되어 있는 거가 예를 들면 알코올 같은 경우도 상당히 발암물질 등급이 높은 애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어떤 것부터 딱 일률적으로 여기서부터는 안 된다,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건 아니고 현실적으로 뭐 미세먼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모든 경우에 다 피할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한꺼번에 다 말씀드리긴 좀 어렵지만 보통은 등급으로 봤을 때 우리가 어느 정도 높은 단계일수록 결국은 최대한도로 피하는 노력을 하시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확실하게 이게 인과관계가 확실하게 잡혀 있는 예를 들면 담배라든지 이런 것들은 무조건적으로 피해야 될 문제니까 이런 것들은 꼭 피하시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아까 이제 제가 말씀드리던 것들 중에서 제가 이제 좀 뭐 이게 강의 요거를 조금 줄이다 보면 이제 제가 조금 줄여서 말씀드릴 게 사실은 근감소증 부분을 제가 좀 뺐어요. 이번에 그거랑은 직접적인 연관이 없어서 제가 그런 것들도 있는데 이제 근감소증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는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똑같은 단면을 MRI로 찍었을 때 20대에 있던 분들에 비하면 보통은 이제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당연히 요 근육이 굉장히 줄어드는 영향을 받거든요. 그래서 정상적으로 보더라도 우리가 체중을 똑같이 나는 이제 20대 때도 60kg였고 지금도 60kg다 이거를 계속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몸의 구성을 봤을 때는 이제 비만하게 결국은 지방 비중이 굉장히 계속적으로 증가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말도 있냐면 이제 근감소성 비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아예 이제 그 의학적인 텀이 따로 있을 정도니까 이제 나이가 드실수록 특히 노인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똑같은 체중을 유지하고 있으니까 건강이 굉장히 좋게 유지가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실 게 아니라 요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근육 운동을 병행을 하셔야지만 지방량이 줄어들고 오히려 근육량을 그걸로 채울 수 있고 이런 것들이 결국은 심혈관 질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감소시키고 여기 있는 것처럼 뭐 염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감소시켜서 당뇨병이라든지 이런 것들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실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얘기는 꼭 해드리고 싶었고요.
그거 말고 제가 또 말씀드릴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지 혹시 궁금하시거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같이 의논을 하도록 하죠. 아까 그 BMI 기준에 대해서도 저희가 이제 제가 말씀을 조금 아직 이제 기사에서 저도 그 기사를 보신지는 모르겠는데 그 기사상에서는 이제 연구된 거에 의하면 이제 그 사망률이나 여러 가지 기준이 우리나라가 27일 때 오히려 보다 25에서 26 정도 사이일 때 오히려 굉장히 낮게 유지가 되는 걸로 이제 나온 거를 저도 우연히 본 적이 있는데, 어쨌든 간에 아직까지는 우리가 BMI는 보통 우리가 체중을 키의 제곱으로 나눈 값이죠. 그래서 25 정도를 기준으로 보통 이야기를 하고, 연세가 드셨을 때는 저는 일반적으로는 그냥 예를 들면 키가 170이면 한 70kg, 키가 160이면 한 60kg 정도를 적당한 수준으로 말씀을 드리니까 그 정도 참고하셔서 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추가로 혹시 말씀하실 것들이 있으면 말씀을 해주시고요. 만약에 더 질문이나 이런 것들이 없으시면 제가 요 정도 말씀드리고 요거 맞춰서 잘 참고하셔가지고 특히 식사 오늘 말씀드린 것들 잘 하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그러면 오늘은 이제 중요하게 말씀드렸던 그 정도 내용으로 말씀드리는 걸로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만성염증 같은 것들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알코올이나 이런 것들 피하시고, 건강한 식습관, 그 다음에 운동이나 수면 같은 거 유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의정부일지대학교 병원 가정의학과 김원석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